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이자 재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막상 제 손으로 저를 여자라고 적어놓으니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여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자의 인생을 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전까지는 그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엄마 혹은 아줌마가 다였고, 언제나 돈 걱정과 자식 걱정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살았기에 저 스스로 저를 가꾸는 일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저는 태생부터가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가난한 집의 1남 5녀 중 5번째 딸이었거든요. 가난한 살림에 무슨 대를 이을 욕심을 낸다고 저희 부모님은 옛날 고리짝에나 나올 법하게 아들을 얻겠다며 줄줄이 딸을 낳았고, 끝내 6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의 마지막 딸이 되었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귀한 대접을 받았고, 그에 반해 첫째 언니를 비롯한 저까지 같은 자식임에도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때는 우습게도 저의 소원이 하얀 쌀밥에 고깃국으로 배불리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교육에도 아들과 딸 차별을 하셨는데, 딸들은 많이 배워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며 학교도 초등학교까지 밖에 보내지 않았고, 그마저도 육성회비를 제때 주지 않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네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살면서 학력 콤플렉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언니들을 비롯한 저까지 20살 성인이 되면 빨리빨리 시집이나 가라는 시기였는데, 첫째 언니를 시작으로 우리 딸들은 저희 엄마 아는 중매쟁이로부터 남편들을 만나 어이없게도 남자 쪽에서 좋다고 하면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지금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제 남편은 정말 제가 딱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듣기론 집안은 큰 돼지 농장을 해서 잘 산다고 했지만 그 허풍 섞인 말투와 아저씨 같은 외모가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자기애가 강한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죠. 시종일관 겉멋이 잔뜩 든 허풍을 떨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남자가 허풍이 심해서 싫다고 울면서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허풍도 있어야지. 사내 자식이 소심하면 돼. 오히려 1000배 10,000배는 좋은 거야. 그러니 잔말 말고 그쪽에서 좋다고 하면 싸게 시집이나 가. 그래도 영자 너는 딸 중에 막내라고 네 엄마가 엄청 신경 쓴 거 알지? 너 그 집에 시집가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네 소원대로 하루 세끼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다니까. 저는 한심하게도 아버지의 말에 귀가 팔랑거렸어요.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먼저 시집간 언니들을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처럼 남편은 좀 그저 그래도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저희 집에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 후 살 곳은 저 멀리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시골 동네였어요. 시댁이 그곳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농장은 듣던 대로 규모가 엄청났지만 그곳의 삶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호의호식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 깐깐한 사람이었고, 마치 저를 돈 주고 데리고 온 식모 취급을 하셨는데, 그나마 결혼 초에는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해 챙겨주었기에 타지의 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환경 탓인지
그래도 제가 믿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했는데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 술집을 다니면서 대놓고 외도까지 저질렀는데요. 아무리 절절히 사랑한 남편은 아니라 해도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의 외도만큼이나 제가 더 비참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남자가 살다 보면 한눈도 팔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걸로 시끄럽게 굴지 마라. 원래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 임신하면 밖에서 풀고 그러는 거야. 너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그게 여자의 미덕이야. 웃기죠? 무슨 그런 게 미덕이라고 며느리한테 떠드는지. 저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게 된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런 남편에겐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몰래 돈을 모아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제가 아들을 낳으니 시어머니는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낳아줬다며 마치 저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끼고 사셨고 모르는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전담하다시피 하니 저에게 편하겠다고 모르는 소리를 했는데요. 정작 저는 아들을 뺏긴 기분이었어요. 너 내 신경 쓰지 말고 농장 일이나 해. 내가 너보다 경험도 있고 가방끈도 기니 키워도 너보다야 잘 키우지 않겠니? 그러니 너는 민석이 육아에서 손 떼라. 손을 떼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아들 예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말씀도 그렇고 정도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우리 민석이 낳아줬다고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넌 그냥 우리 민석이 낳아준 씨바지 같은 거야. 어디 무식한 게 애를 키우겠다고 설쳐? 넌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알겠어? 아무리 손자 사랑이 지극해도 엄마인 저를 씨바지라니. 저는 그 후 시어머니와 아이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 제 편을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엄마 마음을 몰라준다며 큰 소리를 쳤는데요. 아니, 우리 엄마가 기껏 고생해서 애 봐주는 건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웬 소란이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네가 애를 키워봤자 얼마나 잘 키우겠냐? 그냥 우리 엄마 하자는 대로 해. 그럼 될걸. 왜 자꾸 집안 시끄럽게 만들어? 뭐라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난 싫어요. 내 아들도 당신처럼 되면 어떡해요? 난 당신처럼 내 아들이 말 같지도 않은 허풍에 밖에 나가 바람이나 피우는 그런 놈으로는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아찔하게 제 얼굴 옆으로 묵직한 유리로 된 잿더리가 날아갔고 벽에 부딪힌 잿더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그 뒤 남편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그 소란에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데리고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아들 편만 계속 들어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그 순간 저도 꼭지가 돌고 말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니? 너 내가 시키는 거나 하면서 조용히 살라고 했지? 너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싶어? 이혼이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리고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니네 집에서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 내가 말 안 했지? 우리 집에서 니네 친정에 다달이 돈 보내고 있는 거. 너 말이 좋아 시집 온 거지? 우리 집에 팔려온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순간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고 저를 향해 비열하게 웃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 참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난 황소처럼 시어머니를 그대로 들이박았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제 아들을 빼앗다시피 해 무작정 그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동네가 워낙 좁고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그 저녁에 발길이 꽁꽁 묶이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농장이 바쁠 때 가끔 와서 일을 하시는 할머니가 생각나 마치 피난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간의 제 사정을 알았기에 저에게 아랫목까지 내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집 사람들 참 오래 봤는데 애기 엄마 잘했어. 그 집 사람들 절대 안 변해. 그 욕심 많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는 줄 알아? 다들 농장에서 불러주면 돈 받을 생각에 쉬쉬할 뿐이지. 우리들끼리는 애기 엄마 불쌍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그러니 어지간하면 돌아가지 말고 친정이라도 가. 아무리 여자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딸 자식이랑 손준데 내치기에 하겠어?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올 땐 몰랐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매달 저희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대로 친정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돈 못 받을까봐 다시 저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어머 세상에, 무슨 부모가 그렇게 숭악스러워? 자식을 돈 몇 푼에 팔아? 제 말에 할머니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쉬셨고 한참 뒤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당신의 장롱 속에서 아마도 당신의 쌈짓돈 같은데 그 귀한 것을 저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애기 엄마 이거 얼마 안 돼. 하지만 이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그 애랑 둘이 살아. 어디에 가서 살든 여기랑 그 친정보다야 낫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염치가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돈을 받고 싶었어요. 그 돈이 저에겐 유일한 동아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갚겠다는 말을 하고 그 돈을 받았고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치챌까 몰래 터미널로 가서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샀는데요. 그렇게 저는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삭막한 서울살이를 한다는 건 역시 저에겐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어디 떼놓지도 못했고 그런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더더욱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는 월세방도 얻을 수 없었기에 여인숙 달방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방음이 워낙 안 됐기에 아이가 우는 날이면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힘든 3개월을 보냈고 도저히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맞는지 그때 당시 같은 여인숙 달방에 묵던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어떤 집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줬는데 아마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끝내 저는 서울살이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가면 숙식이란 일자리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사모님이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인데 애기 엄마가 가요. 정말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저희 집이 강원도 산골인데 부모님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 다치셨다고 해서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라 제가 가서 돌봐드려야죠. 아, 그래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부모님이 많이 안 다치신 거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야죠. 애기 잘 키우세요. 저는 그날 그 여자가 저에겐 예수님이고 부처님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소개해준 곳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사모님은 집에 상주하며 가사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신이 나서 그 집으로 갔고 꽤 큰 2층짜리 주택에 딱 봐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모두 저와 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어머, 정말 애기네? 몇 개월이에요? 이런 작은 애를 데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요. 네,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주방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쓰면 되고 애기 먹을 건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다 써도 되니까 편하게 만들어 먹여요. 대신 우리 남편이랑 우리 딸들 잘 챙겨주고. 내가 아파서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부탁 좀 해요. 사모님은 안 그래도 얼굴빛이 창백해 보였는데 유방암을 앓고 계셨고 몇 번이나 재수술을 했는데도 재발이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도 딸들도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끼리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집도 있구나 라는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이곳이 아니면 누가 우리 모자를 받아주겠나 하는 마음과 이런 저를 기꺼이 받아준 사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지 사모님의 병세는 많이 호전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무려 15년 동안 일을 했고 사모님의 도움으로 그 빌어먹을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제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저에게 부당한 노동과 대우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위자료 청구까지 하겠다고 세게 나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와 양육비는 제가 시댁에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에 보내준 돈으로 대신한다고 했어요. 물론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 평생 저들과 아이 문제로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좋았던 저는 무사히 이혼한 것에 의미를 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꺼이 쌈짓돈을 꺼내주신 할머니에게도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집에 돌아와 살고 있다는 큰 아드님께 이자와 그 돈을 대신 드렸어요. 그것으로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데 사모님은 다 큰 아들이 혼자 쓸 방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아들 방까지 하나 더 내어주셨고 이렇게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 아들까지 신경 써주시는 사모님의 마음에 저는 너무 고마워서 시켜만 준다면 평생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미 속도 모르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제가 남의 집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싫고 주인 집에 얹혀 사는 신세도 싫다며 무조건 나가서 살자고 떼를 썼는데요. 이미 그때까지도 감사한 마음에 사모님의 약이며 병간호까지 맡아서 했던 저는 가운데에서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어요. 아씨, 애들이 나 여기 얹혀 사는 거 알았어. 이제 어떡할 거야? 왜 이사를 안 가는 건데?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도 돈이 없어? 우리 거지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어떡할 거냐고. 나 쪽팔려서 학교 안 가. 아들은 그렇게 저를 창피해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사모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같은 동네에 방 2개 딸린 허름한 월세방에 이사를 갔어요. 그 후 아들은 자기는 꼭 성공해서 잘 살 거라며 공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3이 되고부터는 학원이나 과외도 없이 전교 1등까지 했는데 식모 아들이 독해서 사교육도 없이 공부를 잘한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는 듯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법대에 들어가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소문대로 제 아들이 독하긴 했는지 난다긴다 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덕에 저는 남의 집 일을 하는 처지였지만 체면이 살았었죠. 혹여 아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제 도움이 필요할 테니 저는 저 나름대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며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즈음부터 사모님이 병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도 이제는 지쳤다며 하나 둘 사모님 곁을 떠나더군요. 그렇게 평생 아내밖에 모를 것처럼 하던 사장님도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고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병원도 찾지 않았는데
제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도 마음이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저 대신 우리 집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돈을 벌어야 병원비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요즘 제가 많이 바쁘다고 그렇게만 말해주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럴 때 보면 참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에게 실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자기는 젊은 여자들을 바꿔가며 집에 데리고 와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비밀로 하라고 제 입단속까지 했는데 사모님에게 워낙에 받은 은혜가 깊다 보니 그게 정말 힘들었네요. 아픈 사모님에게 사장님의 외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사장님이 바라는 대로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자니 그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그 무렵 사모님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장님은 기다렸다는 듯 장례를 치렀는데 그 순간은 영정사진 속 사모님과 제가 비참하게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출퇴근을 하며 집안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차마 그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돌아와 아들에게 말을 하니 아들은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따지냐며 저에게 핀잔을 주는 거 있죠. 그 순간 지도 남자라고 제 아빠나 사장님처럼 생각하나 소름까지 돋았는데 아마도 아들은 수능을 앞두고 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학 등록금이며 방 얻어줄 돈은 모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딸이 아닌 아들이라 저러는 줄 알았어요. 남의 집 아들들도 모두 무뚝뚝하고 자기 아쉬울 때만 엄마를 찾는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저희 아들은 알아서 지 공부 잘하는 아이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저는 참 바보였네요.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한 것을 그냥 사내아이라 그런 줄 알았다는 게 제 잘못 같아 마음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 아들을 잘 키우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기에 그런 건 보이지 않았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한 끝에 와이대 법대에 합격했는데 저는 그게 아들이 저에게 해주는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법대에 들어간 것도 아닌 그저 아들 인생일 뿐이었는데 그리고 아들은 오로지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알바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더군요. 그 뒤엔 이상하게도 공부만 하는 것 치고는 장학금 한 번을 타오지 못했어요. 거긴 워낙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어서 그래. 엄마는 법대 공부가 뭐 설거지처럼 쉬운 줄 알아? 아니,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다는 거지. 거짓말 마. 내가 엄마 돈 갖다 쓰는 게 싫은 거잖아. 이미 군대도 다녀온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다른 집 아들은 군대에 다녀오면 모두 처리된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사춘기 시절에 멈춰 있었고 그런 아들이 저에겐 세상의 전부여서 대학 등록금을 대며 식당 일을 했어요. 그렇게 자그마치 10년을 뒷바라지한 끝에 아들은 변호사 배지를 달 수 있게 됐고 내심 이제 끝났다. 나도 이제 변호사 아들 덕 좀 보며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타이틀 단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아들은 저에게 결혼을 통보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뭐? 지금 엄마한테 결혼한다고 통보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애가 생겼거든. 근데 오히려 잘된 일이야. 나랑 결혼할 여자 부잣집 딸이거든. 거기 아버님이 평생 변호사 사위 보는 게 꿈이었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이렇게 결정해? 그럼 생긴 애를 지워? 그리고 우리 형편에 그만한 결혼 상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난 결혼할 거고 엄마 싫으면
그냥 자식 없다고 생각해. 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 소리 좀 제발 하지 마. 따지고 보면 나야말로 엄마 때문에 개고생했잖아. 아빠 집이 그렇게 부자였다며. 근데 엄마는 그런 아빠 싫다고 애먼 나까지 데리고 와서 남의 집살이나 시키고, 엄마는 나한테 안 미안해?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 아빠가 그리고 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 뒤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는 안중에 없는 듯 결혼을 진행했고 울며 겨자 먹듯 상견례 자리에 가게 됐는데 임신했다는 며느리는 저를 보자 놀란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분명 오빠네 엄마 50대라고 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니 할머니시네. 세상 천지에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며느리는 제 아들보다 5살이 어렸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생각하는 머리는 어린 아이 수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기만 했고 저보다 장인 장모 될 사람에게 더 방글방글 웃으며 비위를 맞추는데 딱 지 아빠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는데 저는 씁쓸한 마음에 입안도 까끌거렸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상견례를 마쳤는데 사돈네가 부자는 부자인지 제 아들이 변호사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모든 걸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 소리에 크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봤지? 나도 이제 든든한 처가가 생겼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엄마도 좋지?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미 결정된 결혼에 초를 쳐서 뭐하나 싶어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은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사돈 내외의 뜻에 따라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됐죠. 결혼식이 끝나자 아들은 사돈이 마련해준 2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결혼한 아들은 어버이날에도 제 생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용돈 10만원 보내주는 게 다였는데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끼가 뭔지 하루에도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살자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돈 많은 처가에서 무시나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고 게다가 손주 출산도 얼마 남지 않으니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윽고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딸을 낳았고 저는 미우나 고우나 할머니가 됐다는 기쁨에 그간의 서운함을 잊으려 했는데요. 손주 얼굴 볼 날만 기다리던 저에게 아들은 전화로 엄마, 애기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애기는 나중에 보러 와. 어차피 우리 바로 산후조리원 들어갈 거야. 산후조리원은 보호자 말고는 못 들어오니까 내가 나중에 집에 가면 연락할게요. 라고 말했고 저는 서운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럴 거면 평생 연락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는데요. 제가 아무리 화를 냈어도 아들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정말로 연을 끊을 각오를 했는데 TV에서 애기들이 나오면 보지도 못한 손녀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했고 급기야 저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려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뜻밖의 집으로 애기 얼굴 보러 오라고 했어요. 핏줄이 뭔지 그간 서운하고 화났던 마음도 있고 저는 반찬을 하나 가득해서 아들 집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아들 집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누르기도 민망하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는데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야? 왜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를 여기 오라고 해? 거절도 한두 번이지.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애기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가능하면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해? 자기 왜 나한테 어머니 식모살이 한 거 감췄어? 자기도 어머니 창피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남인 나는 오죽하겠어? 가난한 자기 하나 건져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 순간 저는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반찬을 손에서 놓쳤고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는데 그제야 아들이 나와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들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엄마, 언제 왔어? 1층 문 열려 있었나? 그래도 전화라도 하지. 엄마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근데 그냥 갈게.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나쁜 놈인 거 아는데. 엄마, 우리 당분간 보지 말자. 알잖아. 나 가진 거 하나 없이 변호사 타이틀 하나로 결혼한 거. 앞으로 사무실 개원이나 이것저것 처가에 도움받을 일투성인데 와이프 싫다는 일 안 하고 싶어. 엄마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 잘 살기 바라는 게 엄마 마음 아니야? 참, 그 말을 듣는데 그 똑똑한 아들이 언제 저렇게 멍청해졌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천륜이라도 끊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뒤돌아 서려고 하는데 제 등 뒤에서 짜증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뭐야? 진짜 온 거야? 아씨, 짜증나. 예, 나 그냥 갈 거야. 그리고 네가 바라는 대로 평생 오지 않을 테니 내 아들 그만 잡아. 어머머,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럴 입장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식모 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그래, 나 그렇게 힘들게 내 아들 키웠다. 아무것도 없이 뒷바라지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넌 알기나 하니? 엄마, 그만해.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 그리고 내가 혼자 알아서 했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지나온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됐어요. 뭐를 위해서 살았나 그렇게 후회만 됐어요. 그 후 저는 정말로 그런 자식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듯 살았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다 늙어서 저 좋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이다 보니 제 평생의 남편이 될 인연인 줄도 모르고 거절만 수십 번을 했어요. 하지만 고맙게도 이 남자는 한결같이 저를 기다렸고 만날 때마다 누구처럼 허풍도 없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검소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진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진실한 게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50대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남자와 사계절을 모두 보낸 뒤 청혼을 받던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글쎄 항상 검소하게만 다니던 이 남자가 사실은 큰 공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일만 해서 결혼도 하지 못한 총각이었는데 아직도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제가 첫사랑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 평생 잘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어릴 때 하얀 쌀밥에 고깃국으로 배불러 보고 싶다는 어린 제가 생각났고 이미 꽃다운 시절은 다 갔지만 남은 시간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작지만 둘만의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부럽다고 생각하기만 한 마당 있는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생일이 다가올 즈음 남편이 먼저 아들 내외를 집에 초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아들 내외를요? 난 싫어요. 이제 난 그것들이랑 상관없이 살 거예요. 내가 전에 다 말했잖아요. 난 아직도 그것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지. 언제까지 심장 떨려 하면서 살 순 없잖아. 나만 믿고 집에 한번 오라고 해.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여주자고. 저는 남편의 말에 그래, 나도 이렇게 잘 산다는 거 그것들에게 보여주자 라고 생각했고 참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아들은
역시나 제 전화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재혼을 했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새아버지가 니네 장인처럼 부자라고 말을 하니 아들은 손녀와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오겠다고 먼저 말을 했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 주 아들 내외는 뭐가 급했는지 저희 신혼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마당이며 집안 곳곳을 살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전에 없던 눈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재주가 좋으시네요. 이 집은 자가인 거죠? 저분이 새아버님?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사장님 얼굴이시네요. 허, 그런 얼굴도 있나요? 저희 아빠도 사장님이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여유 있는 얼굴이랄까? 칭찬으로 들을게요. 네, 칭찬 맞아요. 이제야 양가가 급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안 그래, 여보? 여보는 좋겠네. 부자인 새아버지가 생겨서. 그렇지. 그래도 어머님이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빠처럼 부자라니. 저희 집 진짜 돈 많아요. 그러니? 그래서 네가 한결같이 위아래를 모르는구나. 결국 그 돈이 너한테는 독이 된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지금 팔자 좀 고쳤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 듣자 하니 나도 그쪽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하네요. 아버님 회사가 땡땡땡사 맞죠? 오해는 하지 말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돈이라고 명함을 받아서. 맞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 대리점도 많고 그 업계에서는 유명해요. 유명하더라고요. 악덕 사장님으로. 그리고 그 대리점에 들어가는 물건 다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데 혹시 그것도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대리점이라는 게 물건 만들 수 있는 공장 없으면 망하는 거 한순간인데 게다가 그쪽 아버지 그쪽이 아는 것처럼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 나한테까지 와서 무릎 꿇고 물건 만들어 달라고 빌고 갔어요. 난 사돈인지도 모르고 돌려보냈는데 내가 그 명함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난 성품이 별로인 사장님하고 일을 안 해서. 며느리는 제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음식이 맛있네, 엄마가 보고 싶었네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이 그런 아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돈 있으면 부모고 돈이 없으면 짐인가? 똑똑히 듣게 자네가 먼저 자네 엄마에게 보지 말자고 했나? 이 순간부터 난 내 아내를 자네한테 평생 안 보여줄 작정이네. 네? 아니 그래도 저와 엄마는 천륜인데요. 그런 천륜을 자네가 먼저 끊자고 했던 거 아닌가?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길 왜 오라고 한 거예요? 뭐 자랑이라도 하시려고요? 맞네. 내가 자네들 불러다 자랑 한번 하자고 했네.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돈이라면 나도 차고 넘치네. 나는 앞으로 자네 어머니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자네 아니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걸세. 그러니 자네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자네나 잘 살아. 그 처가가 언제까지 자네 뒤를 밀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새아버지로서 조언 하나만 하자면 자네 처가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여기저기 빚이 많은 양반이라 빚 좋은 게 살고 알지? 아들은 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저희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꼴보기 싫은 건 매한가지더군요. 그리고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눈에 쌍심지를 켰고 씩씩거리며 해놓은 음식도 다 먹지 않고 돌아갔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아들은 남편의 말이 맞았다며 이혼을 할 거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처가보다 자기 집이 더 잘 사니 그런 처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더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어서 그 전화를 끝으로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는데요. 아들이
점점 인간 쓰레기가 되어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자기의 마지막 로망이었다며 저에게 귀촌을 제안했고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일단 가서 1년만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다 잊고 작은 텃밭에서 우리 먹을 거 키워가며 장날엔 시장 데이트도 하자고 어찌나 사탕발림으로 꼬시던지. 그만 홀랑 넘어가서 저는 지금 7년째 귀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네요. 모르는 사람들은 귀촌을 하면 유유자적하게 한가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골 생활은 할 일도 많고 바쁘게 하루가 돌아가요. 근데 이게 묘하게 중독인 게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깨달았어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요. 저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엉뚱한 곳에 모두 써버렸는데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열심히 산 만큼 제가 부릴 수 있는 사치를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돈을 쓰는 그런 사치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치를 하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그렇게 큰 것도 이젠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아들을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산 제 인생도 다 헛산 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가끔 회사에 일이 있으면 서울에 가기도 하는데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허전해서 그동안 어떻게 혼자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남편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남편이 부자라 행복한 거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라 행복한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지금이 너무 감사합니다. 죽기 전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저희 못난 아들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평생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아들이 자기 인생을 더 이상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가치 있는 날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